항상 반대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일단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데로 가야 됩니다. 몰리지 않는 지역, 몰리지 않는 물건, 몰리지 않는 어떤 부동산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가정쯤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선이 그래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얘기를 하는 사람들로서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 네. 지지난 정권이죠. 그때도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조기 대선 직후 네. 부동산 시장 어땠는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을 냈는지 보니까 총 20차례 부동산 정책들이 있었더라고요. 2017년 6월 19일부터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들을 새로 냈습니다. 이 정책들을 하나하나 읊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권에도 같은 당의 대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같은 기조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20개 정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수가 많은 사람도 어느 정도 규제라든지 세금 중과 그리고 대출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됐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어져 왔냐? 전 정권에서는 다른 당에서 집권을 했었지만 세금에 관련된 정책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 의석수 자체가 야당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시장 가액이랄지 규제 지역을 풀어주는 것들 이런 거는 어쨌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완화를 시켜줬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전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했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지금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많은 발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억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규제 지역을 다시 늘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주택 가격이 내려와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쏠림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강남, 송파 이런 핵심지들은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의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에 따라서 실제 목적으로 했던 주택 가격 안정화 달성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럼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금 서울 아파트값 17주제 들썩 2017년도 6월 19일 날 만든 6.19 대책부터 해서 지금 2025년도 벌써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완화가 못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되기 위해선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수요와 공급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나와야 되고 그게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 공급이든 아니면 건설사가 새로 짓는 공급이든 물건들이 많이 매물로 쏟아져야지 가격이 완화가 되는 건데 계속 모든 사람들이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로 몰리다 보니까 모든 세금이나 대출이 2주택, 3주택부터는 뭐 안 나오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에서 가장 좋은 지역, 강남, 송파, 핵심부에 몰리다 보니까 핵심부의 가격들은 올라가는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거의 뭐 그대로죠.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해서 점점점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공급을 풀어주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방에도 내가 실거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여건이라든지 지방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계속 지금 수도권이나 뭐 서울, 경기 이쪽에 다 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또 가격이 한동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똘똘한 한 채의 몰림 현상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앞전에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만 그 외의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기준금리 인하,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글로벌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낮출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을 때 나가는 돈, 대출 이자가 훨씬 작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고 그 유동성이 자산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가를 올릴 확률이 높겠죠. 그 외에도 예전에 대출이 최대 5억까지 나왔다면 이제는 스트레스 DSR 해서 4억, 3억 이런 수준으로 낮춰서 수요를 좀 줄여버리겠다. 대출을 좀 막음으로써 못 사게 하겠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공급 부분도 재개발이라는 기존에 있던 세대수보다 몇 배의 세대수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공급적인 차원이거든요. 재개발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건설사들의 건물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인센티브를 좀 일부 제공을 해서 건설사들이 좀 수익이 많이 남게끔 유도를 해서 그 부동산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 그런 것도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완화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송파구에 둔천주공이라든지 헬리오시티 9,000세대가 공급이 됐을 때 그 당시 가격들을 한번 보면 돼요. 단기간에 빠졌었어요. 그러다 물론 회복한 거 이상으로 훨씬 더 올라가긴 했지만, 공급됐을 그 당시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전세가라든지 매매가가 되게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서도 공급이 굉장히 많은 전세가나 매매가에 안정을 준다라는 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심리적인 거나 정부의 신뢰도, 이런 두 가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이라는 건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산다, 지금 집 안 사는 거는 돈을 계속 날리는 거다, 묵혀둬봤자 자산 가격이 한 달이 멀다고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을 수 없다, 자산을 무조건 사야 된다 라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저는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집을 안 살려던 사람도 집을 사게 되니까.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정책을 정부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그런 방향성을 지지하고 믿어주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든 정부 자체를 믿지 못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저번 정권 때 뭘 보시면 되냐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정책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가격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었다가 다시 풀고 이런 행태들을 반복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관망만 하는 거죠. 정부의 신뢰도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 것이냐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경쟁인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헤드라인에 걸려있는 멘트는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 친화적으로 하겠다, 부동산 관련돼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한 건 없어요. 본인이 부동산 부분은 조금 모든 후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에 돈을 많이 풀 거예요. 돈을 푼다는 게 부동산을 사기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들에게 어떤 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남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아무래도 돈들이 쫙 풀리겠죠. 그러면 그 돈들이 정상적인데 쓸 수도 있지만 자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자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돈을 풀면서 동시에 이 정권에서 할 확률이 높은 거는 규제 지역을 재지정, 그리고 여러 가지 다주택자들을 향한 세금 규제, 징벌적 세금, 취득세 중과 보유세 아니면 양도세 중과, 이거 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그 정당에서 만든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강화될 확률이 높죠. 2주택, 3주택까지 취득세 중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건 대부분 규제 지역이 전 정권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규제, 대출을 못 받게 하고 DSR을 더 강화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사니까 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을 샀고요. 그리고 정권 중기 말기쯤에는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피스텔을 3년 전에 샀던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또 반복이 되고, 규제를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시장은 당분간 또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아파트 규제하면 이제 아파트 대체제인 아파텔? 네. 빌라 이런 것들도 올라갈 확률이 높죠. 생활형 숙박시설, 더 나아가서는 지식산업센터는 주거는 아니지만 유동성은 있는데 투자할 게 없으면 이제 그런 상업시설로도 가는 거죠, 돈이. 또 저희는 경매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경매시장 분위기 요즘 어떤지, 어떻게 될지. 경매시장 분위기나 관련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당연히 서울 아파트 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고, 당연하게도 낙찰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기사 하나하나가 일반 대중들 심리를 자극해서 집을 살려던 마음이 없었던 사람도 급하게 만들어서 막 집을 사게 만들고 경매에 입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무리해서까지. 지금 낙찰가율이 최고치. 근데 낙찰가율이 최고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6개월 전에 감정이 되는, 또는 1년 전에 감정이 되는 감정 시점보다 지금 가격이 높으니까 100%, 120% 쓸 수 있는 거죠. 지금은 130%, 140%가 시세니까 분위기가 지금 과열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 아마 썼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항상 반복되는 거죠. 시세 보고 입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서울 아파트는 입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현재 시점에서 싸게 사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빨리 입찰하세요 라는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싸게 받을 기회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예전엔 5번 입찰하면 한 번 싸게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젠 10번, 20번 입찰해야 어쩌다 한 번 되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기사 나오는 거에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경매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이제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 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사실 어려워요. 서울이 올라가면 경기도 시간차를 두고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또는 지방 빌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경매 투자자로서 기사 내용이라든지 분위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항상 반대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일단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데로 가야 됩니다. 몰리지 않는 지역, 몰리지 않는 물건, 몰리지 않는 어떤 부동산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들이 나오는 그런 물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쟁이 낮아지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나올 건데 그 규제 속에서 기회를 항상 찾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규제를 함으로써 무조건 수요가 막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수요가 분명히 어디론가 가거든요. 그 어디론가 가는 거기가 이제 우리의 새로운 기회장이 되는 거죠. 마치 아파트 규제하기 직전 또는 아파트 규제가 시작될 타이밍에 빌라 오피스텔을 선점해 놓는 것처럼 규제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규제가 있으면 기회가 생기는 거고 꾸준히 입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알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고 있는가, 반대로 어디에 몰리지 않는가를 판단해서 몰리지 않는 지역에 좀 입찰을 해서 단기 매도 차원에서는 지금 싸게 받는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앞으로 2년 뒤 3년 뒤를 바라본다면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데, 왜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현재 시점을 본다면 무조건 사람이 안 몰리는 지역, 지금 같은 때는 지방 아파트 또는 지방 빌라가 되겠고, 나중에 과열이 되면 지방 아파트 빌라도 인기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대체제 상품을 바라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고 움직이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세금적인 것도 공부를 해놔야겠죠. 내가 새로운 상품을 투자할 때 어떤 중과가 있는지, 어떤 세금이 나올지는 미리 계산은 해보셔야 되니까. 또 저희가 6월 정규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규 교육이 6주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플러스 알파로 특별히 이제 분업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스터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빌라를 가지고 경매를 A부터 Z까지 어떻게 입찰 준비를 하고 시세 조사하고 권리 분석하고 그리고 매도하는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교육과정의 또 특수한 부분은 대출실장님, 세무사님, 법무사님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특강 시간을 다 별도로 마련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플러스 혜택은 졸업하시고 나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저에게 평생 이메일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매라는 건 교육만 받고 혼자서 하기엔 되게 버거운 분야인 것 같아요.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하려고 하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아서 하면은 50 또는 그 이하로 에너지를 부여해도 낙찰부터 매도까지 수월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경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내가 돈을 넣어서 입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서 입찰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서 핵심은 6주 교육과정이 아니라 그 이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나중에 입찰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증금 날릴 일이나 이런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실수 한 번 해서 보증금을 날리면 그게 수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확실히 믿을 만한 업체에서 교육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 소중한 투자 자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